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언제 한번 보자, 우리가 참 종종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언제 한 번이란 사실 없는 날과도 같죠. 만약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요, 언제 한번 보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내일 시간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만남을 미루지 않는다면 인연은 지속될 것입니다.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저유가 시대를 맞은 산업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유가 파장으로 산업계 전체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을 직접 체감하는 자동차 시장에서부터 정유와 도시가스 업체까지 이 저유가로 주력 제품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 BMW의 대표 인기 차종인 3 시리즈는 한때 91%까지 올라갔던 디젤 판매 비중이 지난달에는 83% 선으로 떨어졌고요. 월간 판매량은 지난해 8월에 533대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54대에 그쳤다고 합니다. 역시 독일 메이커인 폭스바겐의 골프 2.0 TDI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10월 602대까지 올라갔던 월간 판매량이 각종 할인 프로모션이 실시되었던 지난날에는 오히려 528대로 70대 이상 줄었습니다. 휘발유보다 가격이 100원 이상 저렴한 디젤을 무기로 내세워서 소비자들을 공략했던 이 수입차 업체들이 기름값 인하에 직격탄을 맞은 셈인 거죠.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8월 1일 기준 리터당 1,851.5원에서요, 지난해 말 1,591.50원으로 300원 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 디젤로 이동했던 소비자들의 자동차 선호도가 다시 가솔린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또한 수입 메이커뿐 아니라 국내 완성차 차종들도 디젤 비중이 지난해 9월에서 11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내 메이커들만 봐도요, 디젤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현대차의 대표적인 소형 차종 엑센트는요, 지난해 9월 40%에 이르렀던 디젤 비중이 24%까지 떨어졌고요. 심지어 중대형 차종에서도 소비자들의 디젤 선호도는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르노 삼성의 대표 차종인 중형 세단 SM5는요, 지난해 10월 디젤 차량이 1,178대까지 판매됐지만 12월에는 967대를 파는 데 그쳤습니다. 대형 세단 그랜저는요, 11월 31%까지 올랐던 디젤 비중이 지난달에는 18%로 하락했죠. 또 수입차 고급 브랜드인 아우디의 A4 35 콰트로는요, 디젤 비중이 90% 이상을 항상 기록했지만 지난달에는 88%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월간 판매량은 지난해 8월 123대에서 12월에는 88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죠. 환경 규제 강화로 이 유럽 지역에서 디젤차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독일 브랜드들은요, 그동안에는 이 한국 소비자들 덕분에 전체 판매량을 유지해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도요, 저유가 환경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이 자동차 업계뿐이 아닙니다. 도시가스 업체들도 이 저유가의 부메랑을 맞았는데요. 국제 유가가 하락하자 이 울산 등 대규모 공업 지역에서 공장 기계를 돌리는 원료를 도시가스에서 벙커CU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도시가스 업체 중 2위 사업자인 경동도시가스는요,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4%, 영업이익은 34%가량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는 울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SK에너지, S-오일 등 정유업체,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 제조사입니다. 저유가에 따른 그 도시가스 수요 감소는 울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구미를 비롯한 경북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 중인 이 영남 에너지 서비스의 경우에는요, 지난해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이 2013년 3억 7,330만 제곱미터에서 3억 1,877만 제곱미터로 15%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요, 2012년 12월 벙커 CU 값의 93% 정도였던 도시가스 값은 지난해 9월에는 오히려 이 벙커 CU 대비 107%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유가가 100달러에서 40달러대 후반으로 중후반으로 하락하면서 도시가스가 다른 에너지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이 에너지 수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유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산업이 이처럼 잇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유가 하락 올 한 해 지속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계가 또 어떤 식으로 판도가 변할 것인지 각 분야를 조금 더 민감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칼라 이그젬프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칼라 이그젬프션이란 미국에서는 관리직, 행정직 또는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컴퓨터 근로자, 외근 영업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과 초과 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요, 올해 우리 정부가 이 고액 연봉을 받는 사무, 연구, 개발직의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는요, 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즉, 화이트 칼라 이그젬프션 제도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액의 연봉을 받는 화이트 칼라 근로자는요, 근무 시간 대신 업무 성과를 토대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컨대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맡은 프로젝트를 이틀에 걸쳐 완성하든 반나절에 끝내든 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얘긴데요. 해마다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와 성과급 임금 체계로 바꾸는 실험을 고액연봉 화이트 칼라부터 해보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주에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상위자를 재량 근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인데요. 재량 근로는 이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1997년 도입됐습니다.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재량 근로 대상자에게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때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초과 근로를 한다면 수당을 받게 되죠. 재량 근로를 도입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재량 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2011년 현재 5.1%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량 근로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고 적용 대상도 방송 PD나 연구개발직 중 신상품이나 신제품 개발 업무를 하는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어서입니다. 이 화이트 칼라 이그젬프션은요, 노동계 반발 때문에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수면 위로 끄집어내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요,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를 부각시킨 것입니다. 적용 대상인 고소득의 기준으로는요, 상위 25%의 임금을 받는 화이트 칼라로 제시했습니다. 아마 대체로 연봉 5,800만 원에서 6천만 원 이상을 받는 사무직이나 연구개발직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도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대체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요, 산업구조가 생산직 중심에서 연구개발이나 기획 업무가 중시되는 정보화 사회로 바뀌고 있어서인데요. 실제로 산업 현장의 인력 비중은 생산직이 1990년 34.8%에서 지난해 21%로 줄어든 반면 R&D나 사무직은 같은 기간 21.7%에서 39.2%로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생산직에 대해서는요, 이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만큼 생산량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서인데요. 하지만 이 사무직이나 R&D 직종은 좀 다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기준이 시간이 아니라 과제 수행 능력과 성과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만약 이 근로시간대로 임금을 지급한다면요, 화이트 칼라는 일이 서툴수록 오히려 초과 근로수당을 더 받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물론이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격차를 더 크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화이트 칼라 이그젬프션이 필요하다는 말인 건데요. 그 대신에 근로시간은 확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방안인데요. 대신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부터 먼저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연간 2100시간대인 근로시간을 2017년에는 1900시간대로 떨어뜨리고 2020년에는 1800시간대까지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소득 상위 25%의 이그젬프션을 적용하기로 한 근거는요,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 법 시행령 제3조 사항에는요, 기간제법 제외 대상으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계약직으로 일하더라도 기간제법에서 정한 각종 보호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보수가 아니라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는 취지에서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가 제시한 상위 소득 25%의 기준을 산업 현장에 적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무와 R&D 종사자가 이그젬프션 대상이 될까요? 연구 결과 14.24%가 이그젬프션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약 181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2011년 연봉 기준으로 5,084만 원 이상을 받는 사무 및 R&D 근로자입니다. 미국에서는요, 1930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하기 위해 화이트 칼라 이그젬프션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주급 455달러,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사무직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또한 일본은요, 내년 봄부터 화이트 칼라 이그젬프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인데요. 연봉 1,075만 엔, 한화로 9,940만 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이 대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87년에 재량 근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한국처럼요, 이 재량 근로 허용 업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낮았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화이트 칼라 이그젬프션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한국도 이 정부의 구상대로 화이트 칼라 이그젬프션이 도입되려면 노동계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에 노동계는 이런 제도가 장시간 근로를 정당화시키는 발상이라면서요. 임금을 깎는 정책보다 이 총 근로시간부터 확 줄여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업무상 재량권이 많은 직무는요, 근로시간 길이가 아닌 이 성과나 능력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프션. 사실 우리나라의 야근 풍토에서는요,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적용 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만큼 여러 사안을 잘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눈여겨볼 만한 경제 신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효과적으로 자산을 키운 수단은요, 고금리 예금과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저금리와 저소득, 저성장 시대인 요즘은요, 2%도 될까 말까 한 은행이자로 월급만 모아서는 이 높은 물가와 길어진 노후를 감당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자는요, 언제나 이런 기회를 이용해 부를 늘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학 책 고경호의 경제의 사용법은요, 바로 그 부자의 기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요, 부자의 기회란 무엇인지, 기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기회를 이용해 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물가와 금리, 환율, 주가 등의 경제 지표별로 자세하게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경제 교양서이기도 하고요. 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재테크 비법서라고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고경훈은요, 돈관리 코칭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머니코칭랩의 CEO이자 국제공인 재무설계자, 재무설계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와 강연가까지 다양한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주의 경제 동향과 경제 지식을 쉽게 풀어 이야기해주는 팟캐스트 경제방송 고경호의 돈 읽어주는 작가를 진행하면서요,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돈 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전파하겠다는 명확한 목표에 바탕을 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 고경훈은요, 1997년 외환위기 때까지만 해도 발등에 떨어진 취업이라는 불을 끄기에 바쁜 대학 졸업반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금융업계에 종사하면서요, 경제를 깊게 볼 수 있게 되었을 즈음에 이 외환위기가 흔치 않은 부자의 기회임을 터득했다고 하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이 경제 지표의 움직임이나 사회의 모습이 10년 전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그동안 모은 종잣돈으로 몇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가장 불안정하게 보이는 경제 위기야말로 제한된 위험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시기임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이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떤 특정한 국면을 지날 때면요, 금리와 주가, 환율 등 주요한 경제지표의 움직임이 규칙성을 갖고 매우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시기 경제 지표의 움직임은요, 다름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상당히 잘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경제 지표 움직임을 이해한 후에요, 부자의 기회가 갖는 규칙성에 따라 금리와 주가, 환율이 움직일 때 이를 투자 기회로 활용한다면 위험을 통제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이처럼 경제 흐름을 읽고 자산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법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저자는 부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3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 지식에 대한 준비입니다. 경제 지표가 규칙성을 갖고 움직이는 이 부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이 기회의 시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경제 지식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과 경제 지표의 움직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왜 특정한 국면에서 경제 지표가 규칙성을 갖고 반복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물가와 금리, 환율과 채권 가격, 주가 등 자산의 가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지표의 특성과 각 지표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지식입니다. 부자의 기회를 알았다고 해서요, 이 시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일인데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기회의 시기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활용해서 평소보다 적은 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경제 지식이나 투자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경제나 투자에 관한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이 책에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투자 방법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직접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독자를 위해 간접 투자의 방법도 같이 설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수익의 씨앗이 될 기회자금을 모으는 일입니다. 실행을 위해서는요, 지식만큼이나 이 종잣돈이 필수인데요. 투자의 기회를 알았다고는 해도 전 재산을 투자 자금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적인 소비와 목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위에 3가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경제 위기는 곧 부자의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국가 경제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기회가 찾아왔다며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 위기는 곧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위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그것이 다시 찾아오기 전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안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이지만요. 이 책과 함께라면 이 기회를 더 잘 활용하면서 은퇴 후에도 부자로 사는 법을 터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아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죠. 오늘은 기아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아차는요, 이 러시아 적자폭 확대로 4분기 실적이 기대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기아차 4분기 매출액은요, 11조 7,842억 원, 영업이익은 6,435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과 신차 효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이 러시아 환율 불안정에 따른 적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14년도 4분기 러시아 루블화의 평균 환율은 22.7원으로 전분기 대비 19.7%나 절하됐는데요. 비용 절감과 생산지 변경 등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법인의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000억 원 내외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기아차는 현지 공장을 통한 물량 조달 확대 등으로 대응 중이지만요. 올해 1분기 누적 기준 원 루블 평균 환율은 17.7원으로 4분기 대비 21.9% 하락해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현대차 러시아 공장을 활용한 대응이 예상이 되지만요. 루블화 환율이 상승 반전하지 않는 한 획기적인 적자폭 감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 이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춰야지 리스크 해지가 가능할 텐데요. 기아차는 낮은 글로벌 생산 비중으로 인해 적극적인 해외 증선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요. 장기 성장성은 우수하지만 단기 실적 변동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적 개선은요, K5 신차 효과가 나타날 올해 3분기 이후로 전망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기아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공감이 가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의 실수로 피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별일 아니지만 그에 대한 사과를 못 받으면 왠지 조금 더 억울한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낸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오늘의 시, 2014년에 미당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이기도 한데요. 김이듬 시인의 시 사과 없어요입니다. 어떤 시인지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없어요. 김이듬. 아, 어쩐다. 다른 게 나왔으니. 주문한 음식보다 비싼 게 나왔으니. 아, 어쩐다. 짜장면 시켰는데 삼선 짜장면이 나왔으니. 이봐요. 그냥 짜장면 시켰는데요. 아니요. 손님이 삼성 짜장면이라고 말했잖아요. 아, 어쩐다. 주인을 불러 바꿔달라고 할까? 아, 어쩐다. 그러면 이 종업원이 꾸지람 듣겠지. 어쩌면 급료에서 삼선 짜장면 값만큼 깎이겠지. 급기야 쫓겨날지도 몰라. 아, 어쩐다. 미안하다고 하면 이대로 먹을 텐데. 단무지도 갖다 주지 않고. 아, 사과하면 괜찮다고 할 텐데. 아, 미안하다 말해서 용서받기는커녕 몽땅 뒤집어 쓴 적 있는 나로서는 싸우기 귀찮아서 잘못했다고 말하고는 제거되고 추방된 나로서는 아, 어쩐다. 제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고 그래, 내가 잘못 발음했을지 몰라. 아, 어쩐다.
전복도 다진 야채도 싫은데.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아주 공감 가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진다는 인식이 참 강합니다. 지하철에서 치고 가거나 발을 밟아도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 그런 작은 실수 같은 경우는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만 해도 기분이 많이 언짢아지는 일은 없을 텐데요. 잘못한 걸 알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훨씬 더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가 미안하다는 말에 인색한 이유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데요. 싸우기 싫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는 잘못을 뒤집어 쓰거나 미안하다고 말해서 용서받기는커녕 몽땅 뒤집어 쓰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양보하면 지는 사회라니 정말 슬픈데요. 서로 미안하다는 말만 잘해도 참 훈훈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훈훈한 사회 분위기가 되길 바라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꾸는 방법 참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큰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나부터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